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낼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단추가 자기 사무실 책상에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두 메시지를 따로 나눠서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올림픽 관련 언급은요,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한 돌파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30분간 이어진 신년사의 후반부 대부분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경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격적인 대화 제의의 배경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대결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에 새해 인사를 전하며 깊숙이 고개를 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네, 이렇게 남쪽의 대화를 제의한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 하나만 누르면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핵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핵 무력 완성이란 표현을 쓴 부분이 특히 눈에 띕니다. 완성을 했으니까 당분간은 추가 도발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무력 완성에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미국은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든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핵 단추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과시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 책도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 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핵 공격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했지만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해 당분간 핵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추가 도발은 하지 않을 것임을 동시에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 바다, 우리 어민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해경의 단속 현장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해경이 아닌 해양수산부 단속 공무원들도 바다에 나가 거칠기만 한 중국 어선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무궁화 2호의 2017년도 마지막 출항과 긴박했던 단속 현장을 이기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항한 지 7시간.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이 발견됩니다. 선날립니다. 중국 어선 승선 조사하겠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긴급 출동합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단속대원들이 얼음으로 뒤덮인 어창에 기어 들어갑니다. 양쪽에 80개, 가운데 30개에서 19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선박이지만 어창에서는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10cm 남짓의 고기와 고등어에 치여 수백 상자가 발견됩니다. 우리 어선이었다면 조기는 15cm, 고등어는 21cm를 넘겨야만 잡을 수 있지만 중국 어선의 경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2019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그 최장 미달인 고기를 잡는 배에 대해서 저희가 검거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조업 중인 중국 쌍끌이 어선 수십 척이 GPS에 감지됩니다. 대원들은 불법 조업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야간이라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혹시 눈치라도 챌까? 고속단정에 불을 모두 끄고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배 이름은 페인트로 지웠고 누가 올라타지 못하게 쇠철망을 둘러쳐 놨습니다. 단속정은 작은 고무보트. 집채만한 중국 어선에 올라타려면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가 2배의 높이를 맞춰줄 때를 노려야 합니다. 대원들은 조타실부터 진압합니다. 해경에겐 총이 있지만 해수부 단속대원에겐 전기 충격기가 무기입니다. 저항하는 선장을 끌어내 단속선에 옮겨 태우자 30분 넘게 객실문을 잠그고 버티던 나머지 선원 10여 명도 결국 문을 열고 체포에 응합니다. 배에 실린 고기는 중국 수역에서 잡았고 한국 수역은 지나가던 길이라고 버티던 선장이 밤샘 조사 끝에 불법 조업을 시인하면서 선박 납포와 선원 압송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단속 현장을 동행한 이기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중국 어선 단속은 해양경찰, 이 해경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양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해경은 영해 밀입국, 또 영해 침범, 해남 구호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중국 어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또 어업지도선들은 어업권을 보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주 업무가 중국 어선 단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원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해경은 무장 단속을 하고 네. 무장 상태로 나간다면서요. 네. 근데 이 공무원들은 삼단봉하고 전기 충격기 들고 나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VCR을 보시면요. 지금 네.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국 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 15명이었고요. 저희가 승선한 단속대원이 6명, 저까지 하면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손이 부족해서 제가 조타실에서 좀 도움을 주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아, 직접이요? 예. 해경은 1000톤급 되는 배에 4~50명이 타는 반면에 어업지도선은 10여 명밖에 공무원들이 타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쌍끌이 어선을 동시에 단속하려면 인원도 나누고 그만큼 더 인원이 적어지니까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예. 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외교적으로 풀 방법은 없을까요? 네, 한중 양국은 2001년에 양국의 2,700여 척만 양국의 수역에 와서 조업을 하도록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그래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해마다 줄어서 1,500여 척까지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산둥성, 우리 서해에 맞닿아 있는 중국 산둥성에 6만여 척이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6만여 척이 모두 우리 수역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협정대로면 중국 정부가 사전에 좀 규제를 해서 중국 어선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좀 미온적이다 보니까 협정의 실효성 지켜지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기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은 개헌의 해가 될까요? 지난 대선 당시 5 후보가 한 약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올해 6월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절충을 한 상태인데요. 다만 언제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화두가 될 개헌 문제, 정치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생각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쇄신실 게이트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조금 헌법의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도 화답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5명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국회 역시 30년 전에 개정된 헌법이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새 헌법에 담아내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국회는 현재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권력구조 이렇게 4분야로 나눠서 개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본권에 관한 쟁점을 보면요. 생명권 조항을 넣는 문제는 낙태 그리고 사형제도와 관계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 성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세하게 다 기술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로 3권의 경우는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대체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요즘 국가적인 참사가 연이어서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제대로 제정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시민으로서 듭니다. 노동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 시대가 갈수록 뭐 이것저것 발달하면서 노동자가 점점 더 권한이 약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자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권한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성평등으로 일단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양성평등이라는 말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요. 권력구조 분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사권 등 권한의 일부를 의회와 내각에게 주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의회와 행정부의 수장을 각각 따로 뽑아 권한을 나누는 이원 집정부제와 유사한 형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려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권력을 하는 그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5년 단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몇 분이 하셨는데 다 끝이 좀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왕이면 미국처럼 한 중임제 정도, 한 2번 정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외교나 국방 쪽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경제나 뭐 이런 분야는 총리나 또는 뭐 경제부처 장관에게 좀 더 권한을 좀 많이 줬으면 합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의회와 정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시민들, 노동자들이 거리 또는 파업, 시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요. 병원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인데요. 무술년 한 해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양효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부터 지난해보다 16.4%가 올라서 시간당 7,530원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 더 받게 돼서 157만 3천 원인데요.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게 있는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병사들 월급입니다. 거의 2배 수준으로 90%가 올라 16만 3천 원 받던 2등병은 30만 6,100원, 병장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인데요. 원래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내게 됩니다. 올해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50%의 국민
2,500만 명과 노인층의 경우 한 사람당 평균 연 40에서 50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 원래 첫 해에는 연차가 없어서 그 다음에 휴가를 당겨 쓰곤 했는데요.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도 최대 10하루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년 차엔 15일 휴가가 보장됩니다. 익숙한 화장실 풍경도 다소 바뀔 전망입니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있던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로 한 건데요. 대신에 앞으로는 물에 잘 녹는 휴지를 배치하기 때문에 변기에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도 나오고요. 3월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요건만 갖추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2년 전 19살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를 애도하고 슬퍼했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태로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 지하철에 근무하는 1,200여 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모두 정규직이 됩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과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들이 잇따라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두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안전관리 업무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졌을까?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담당하는 윤원준 씨도 지난해 6월에 채용된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여전히 급여는 적고 노동 강도는 셉니다. 길게 근무를 할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전동차 모터를 수리하는 최인원 씨는 경력 15년 차의 전문가로 9명의 팀원을 이끄는 반장이지만 승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한 10년 지나면은 뭐 과장이나 뭐 돼갖고서 승진을 해 가는데 저희 업무직들은 그런 자체가 없으니까. 하지만 2달 뒤부턴 이런 차별도 없어집니다. 모두 정규직 직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어젯밤 연말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내 소속감이 더 강해지니까 더 안전하고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한 이제 안전 문제에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그만큼 안전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31만 명, 무기계약직도 21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시 산하 11개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간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라면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이겠죠. 2월 9일부터 17일 동안 열리는데 이제 3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참가 가능성으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회 준비 잘 되고 있는지 평창 현지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경 기자, 네, 지금 있는 곳이 스키 경기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회 기간 스키 점프와 노르딕 복합 등의 경기가 펼쳐질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해발고도 850m 고지대에 세워진 이곳 점프대는 이 높이만 해도 90m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초 올림픽을 대비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현재는 막바지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하나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올림픽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 개폐회식이 열리는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 12개 경기장과 선수촌도 모든 공사를 마치고 대회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수도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원도에서 열리는데요. 지난달 개통한 서울 강릉 KTX를 이용하면 모든 경기장에 2시간 안으로 도착할 수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 이 도로망도 확충돼 방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내비쳤죠.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평창 조직위원회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 북한 측의 입장 표명에 곧바로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단 파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해외 선수단의 불안 심리도 누그러뜨릴 수 있어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고도 했는데요. 이 조직위원회 대변인 말에 직접 들어보시죠. 90개국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대 95개국까지도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참가를 하더라도 대회 준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시민들도 최근 전쟁 위기론까지 불거지면서 해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는데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거라며 반겼습니다. 전쟁 분위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객실이 약 3분의 2가 취소가 됐거든요. 북한 선수단들이 이제 참가할 것 같은 그런 무드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평창을 찾게 되지 않을까. 특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불참 선언과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빨간불이 켜졌던 대회 흥행에 반전의 계기가 되길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네, 양면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살펴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인 것만큼은 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북한은 바로 열흘 전에도요, 유엔에서 석유 정제품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 속에서 오늘 던진 메시지의 의도는 과연 뭘까요?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까지 말하며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대화 공세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를 완성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로서 보다 여유 있는 대외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 유례 없이 엄혹한 도전이라고 표현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도 대화로 방향을 트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축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지만 건드리지 말라는 뜻일 뿐 공세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평화 마케팅으로 미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으로 간다는 게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뜻이라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남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내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미 관계도 풀어가는.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대화의 디딤돌로 활용하자는 점에서 남북의 입장이 다르지 않아 어느 때보다 남북 대화 성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 사전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미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북한에 촉구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늦게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 등 우방과 메시지를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었다고 설명한 뒤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대남 관계 언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왔다며 남북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굉장히 큰 지렛대, 즉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고로 높여놓고 새해부터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며 예상했다면서 이번 북한의 신년사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취임 이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형태로 화답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 없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은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중단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얄팍한 위장 평화 공세라고 평가절하하며 북한은 전 세계를 핵 인질로 삼는 겁박과 동시에 평화 제안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경색된 남북관계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현경 통일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오늘 메시지 총평을 짧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은요. 지난 한 해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발전 그리고 어떤 그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고 또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앞에 보면 핵 단추라는 말 여러 번 나와요. 네. 우리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렇죠. 조금 생소한데 비유법 같긴 합니다만 핵 가방 이런 말보단 그런 표현을 쓰나 봐요. 우리가 보통 핵무기 사용권을 핵 버튼이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영어로. 아주 단순하게 버튼을 우리말 단추로 옮긴 게 핵단추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핵단추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네. 그 최근에는 지난 9월이었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핵단추를 언급한 거는 이례적인데 네. 이게 실제로 자신이 핵무력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다. 이런 것을 과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기자께서는 아무래도 신년사를 여러 해 네. 쭉 보셨잖아요. 근데 올해 이 남북 관계 관련 메시지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분량입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6년 동안 신년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해왔는데 보통 3분, 길면 5분 정도였는데 올해가 6분이거든요.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3분에 비하면 있겠죠. 한 2배 늘어났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평창 올림픽 참가와 같은 대남 메시지를 뭐 대남 단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단위에서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그것도 뭐 정말 진실하게 바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점들이 아주 주목한다. 그 자체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생소해 보이기는 한데 네. 또 뭐 나름의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궁금한 게 이제 이런 메시지가 그렇다면 뭐 남북 간에 어떤 뭐 물밑 교감 혹시 이런 것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당국 간의 물밑 접촉이나 교감은 없다. 뭐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에 북한 쪽의 그 대남 대화 분야 담당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었다고 합니다. 통전 뭐 그렇죠. 이렇게... 통전부 같은 네. 곳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이번 김 위원장의 직접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일꾼들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한다면 네. 시작은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 분야가 먼저가 되겠죠? 우선 순서상으로요. 지금 본대회, 패럴림픽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대표단 파견도 네. 있지만은 그 문화 예술 행사에 예술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혹시라도 응원단 파견 문제까지 뭐 논의가 될 뭐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많지 않은데 먼저 체육 분야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오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남북 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네.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 단절된 남북 간의 접촉선, 대화 창구도 복원될 가능성을 희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고. 그렇죠. 하지만 북한이 오늘 요구 사항이 꽤 있어요. 네. 그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한미 군사훈련 중단, 뭐 미국의 핵장비나 무력 반입을 중단하라, 뭐 이런 요구가 전제 조건이 돼 있는데 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충분히 조성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가 어떤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선박을 제재했는데 지금 억류를 시켜놓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점은 북한이 좀 큰 틀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큰 문제가 안 되거나 조율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전략 자산 미국의 정찰기가 군사훈련과 상관없이 이제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복병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에 메시지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미국 쪽과 한국 쪽에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서 예전에는 왜 통미 봉남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우리는 묶어놓고 미국으로 바로 통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통남봉미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한미 간의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장 평화 공세다, 남남 갈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통일 전선 차원의 오랜 전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처한 위기 국면을 볼 때 이걸 돌파하는 하고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균열을 조장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한국이 어떤 미국의 정책을 대북 정책을 바꾸는데 기여해 주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을. 그렇죠. 이제 그것을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간책을 써서 얻을 것은 없다. 뭐 이런 얘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제안은 어떤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평창 올림픽 이후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고리 삼아서 이 문고리를 열고 어떤 그 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핵 단추를 운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과제가 남는데 미국을 위협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같은 어떤 남한의 정책 변화도 노렸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어떤 우리 한국 쪽에서의 그 발표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눈여겨봤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모든 시나리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이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거두지 않고 있고 또 국제 제재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이 원하는 속도대로 희망하는 만큼 이게 이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미 공조와 국제 제재의 틀을 조율하면서 또 남북한 간의 서로 다른 눈높이와 기대 수준을 어떻게 충족시켜가는 정말 그 치밀하고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올림픽 앞두고 일단 뭔가는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연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203 현지로서는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은 59살 유모 씨와 63살 지모 씨가 구명벌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